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 세미나 10일 강의입니다. 249페이지 3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슬의 다른 쪽 끝에서 프로이드는 베프리디궁, 만족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여기서도 역시 이 단어를 원래의 철자 그대로 하지만 이번에는 인용부호를 달아 적어 놓습니다. 충동의 만족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정말 간단한 문제지. 충동의 만족이란 바로 그 찌일,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야. 맹수가 굴에서 나와 크베렌, 크웸, 데보렛, 먹이를 발견하면 그것을 먹어치우고 만족해 합니다. 이 같은 이미지가 환기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동의 만족이 엄밀히 말해 충동이라는 신화와 하모니를 이루며 공명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겠죠. 먹이를 발견하면 그걸 먹어치우는 거예요. 대상을 발견하면 그걸 소유하는 것이죠. 충동의 만족이란 그런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말할 수도 있겠지요. 라고 말하면서 락강은 하지만 곧바로 한 가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수수께끼로 제시되었고 프로이드의 다른 수수께끼 마찬가지로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필생의 과제로 계속 남아있었건만 아무도 그걸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프로이드는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설명을 남겨주지 않았고 아마도 그 작업을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프로이드가 애초에 제시한 충동의 4가지 운명 중 3번째 것이 승화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프로이드는 그 논문에서 승화 역시 충동의 만족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물론 이 경우 충동은 찔게햄트, 그 목표에 관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얘기죠. 충동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승화는 충동의 만족, 그것도 억압 없이 이루어지는 만족이지요. 충동의 만족은 승화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승화라는 것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찔게햄트, 목표에 대해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 억압 없이, 쾌락 원칙에 대한 억압도 없이 쾌락 원칙을 충족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섹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섹스를 할 때와 똑같은 만족을 느낄 수 있죠. 위의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는 제가 정말로 섹스를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 두 용어 사이에는 어떤 극단적인 이율 배반이 있습니다. 이 두 용어라는 건 뭐죠? 말하는 것과 섹스하는 것. 이 이율 배반은 우리에게 충동 기능의 활용이란 오직 충동의 만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만들 뿐임을 상기시킵니다. 도대체 충동의 만족이라는 게 뭐냐? 251페이지. 이 자리에 계신 정신분석가 여러분은 모두 지금부터 제가 여기서 얼마나 본질적인 수준의 적응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틀림없이 느끼게 될 겁니다. 분명 우리가 담당하는 사람들, 즉 환자들은 흔히 이야기되듯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현재 상태 전부, 그들이 경험하는 모든 것, 심지어는 그들의 증상까지도 만족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담자들의 현재 상태 전부라는 건 불만족이죠. 그들이 경험하는 것도 사실 불만족이 굉장히 크죠. 심지어 그들이 보이는 증상도 이 불만족에서 나오는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족에 속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분명 자신을 만족시킬 만한 어떤 것에 반대되는 것을 충족시킵니다. 불만족을 충족시키면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혹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그러한 것에 부응하게 되죠. 그 불만족에 부응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음으로써 스스로를 만족시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서 만족시킨다. 마조히즘적 만족이죠. 일종의 도착적 만족이죠. 불만족 속의 만족이죠. 꼭 히스테리의 만족같이 여기지 않습니까? 히스테리증자가 바로 불만족 속에서 만족하는 사람들 아닌가요? 문제의 핵심은 정확히 여기서 만족되는 그 스스로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라는 게.
이게 이제 마조히즘적 만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불만족을 통해 만족하는 것. 상황은, 환경은 불만족인데 그걸 내가 만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조히즘적 도착적 만족, 이게 이제 스스로라는 뜻이 되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아주 어림잡아 말할 수 있는 사항은 그들이 불쾌라는 방법을 통해 부응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쾌락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쾌를 통해 만족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 불쾌가 쾌락원칙에 어긋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쾌락원칙은 그러한 불쾌를 전제로 깔고 있다 이거죠. 여하튼 이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런 유의 만족을 통해, 다시 말하면 불만족 속의 만족을 통해 스스로에게 지나친 고통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조이즘적 만족이에요. 어느 정도는 오로지 이 지나친 고통 덕분에 우리 분석가의 개입이 정당성을 얻는다고 할 수 있죠. 분석가는 그 내담자를 만족시키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지속적으로 불만족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분석가잖아요. 그러면 분석가가 집어넣는 그 불만족 속에서 환자는 그 불만족을 소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향유를 느끼는 것이죠.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비슷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분석 상황이라는 건 결국 불만족 속의 만족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만족에 관한 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게햄트, 목표에 대해서 금제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에는 도달합니다. 단 이는 최종적인 윤리적 입장이 아닙니다. 최종적 윤리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우리 정신분석가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답을 주지 않는 거죠.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불만족 속에서 자기 자신이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이는 우리 분석가들이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인지에 대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간의 타협의 형태들이 하나의 연속적 계열을 구성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 이야기가 잘 되어나가는 것이죠. 또 이야기가 막히는 것, 침묵이 생기는 지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사이클을 형성하면서 담론이 이어져가는 거예요. 연속적 계열을 이루는 거예요. 분석 중에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나름의 방식으로 만족을 달성하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분석 중에서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그들의 그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만족을 달성하는 하나의 체계예요. 만족 체계. 우리 손에 쥐어지는 건 만족 체계예요. 그 만족 체계에서 미끄러지는 부분은, 즉 불만족은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고민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통 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을 향유하는 것이 바로 주의상스죠. 그 고통 속에서 어떤 무엇인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재발견이죠. 자기의 재발견이라는 것은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락강 정신분석의 묘미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그와는 다른 길, 가령 더 빠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충동을 언급하는 이유는 만족 상태가 교정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충동의 수준에서이기 때문이죠. 만족 상태가 교정된다는 것은 불만족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충동의 수준에서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만족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바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범주인데요. 충동에는 충동의 만족은 불가능한 것이죠. 충동의 만족은 불가능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이 범주는 프로이드의 개념의 토대에서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것입니다. 주체가 걸어가는 길은 불가능한 것의 두 벽 사이를 통과합니다. 뭐예요?
만족이 불가능한 벽이에요. 또 하나는 불만족 속에서 만족하는 벽이죠. 하나는 만족이라는 게 불가능한 벽이에요. 또 하나는 불가능 속에서의 만족의 벽이에요. 이 두 벽 사이를 충동이 지나가는 것이죠. 부정의 형태로 제시되는 모든 기능이 그렇듯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기능은 신중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이들 개념을 다루는 최선의 방식은 그것들을 부정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만족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만족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따른다면 우리는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될 텐데 불가능한 것이 반드시 가능한 것의 반대는 아닙니다. 아니면 가능한 것의 대립항은 당연히 실제, 현실적인 것이므로 우리는 실제, 현실적인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정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의 반대는 부정이 아니다. 불가능은 부정이 아니다. 불가능 이코로 부정이 아니다. 그걸 하나 얘기했고, 그 다음에 가능의 반대말은 불가능이 아니라 그것은 뭐다? 실제다. 현실적인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가능의 반대, 불가능한 것의 반대는 가능이 아니다. 또 불가능도 가능의 반대가 아니다. 가능한 것의 대립항은 현실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능한 것의 대립항, 그것은 현실적인 것이다. 불가능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또 한편 그 불가능 속에 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불가능 속에 가능, 불만족 속에 만족, 이게 충동의 만족이에요. 제게는 실제를 그렇게 정의하는데 어떤 걸림돌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프로이드에게서 실제가 그런 형태로, 불가능이란 형태로, 다시 말해 쾌락 원칙에 대한 장애물로 나타나는 만큼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불만족이라는 건 쾌락 원칙에 대한 반대잖아요. 쾌락 원칙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실제는 충돌입니다. 뭐가 충돌하는 거죠? 실제는 불만족과 만족이 충돌하는 것이죠. 외부 대상을 향해 손을 뻗지만 원하는 것을 곧바로 손에 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만족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불만족이 바로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러한 관점은 그것에 대한 프로이드의 생각을 축소하고 완전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실제의 고유한 특징은 그것이 쾌락 원칙의 장과 분리되고 탈성역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의 그 특징은 쾌락 원칙의 장과 분리되고 탈성역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의 경제가 새로운 무언가를, 바로 불가능한 것을 허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현실적인 것, 다시 말해서 실제의 고유한 특징은 쾌락 원칙의 장과 분리되고 탈성역화된다 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그 결과로서 그 쾌락의 경제가 새로운 무언가를, 다시 말하면 불만족 속의 만족, 불가능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충동이라는 것, 현실적인 만족이라는 것, 그것은 충동의 현실적인 만족이라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를 심리적 경제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불만족이죠. 그건 쾌락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고 탈성역화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충동의 만족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불가능한 것의 만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또한 다른 장, 쾌락의 장 속에서도 그것도 본질적인 것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쾌락 원칙의 본질적인 것이 불만족의 장이다. 그걸 락강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쾌락 원칙의 특징은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쾌락 원칙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쾌락 원칙의 기능은 환각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개념은 바로 이 점을 예시해 줍니다. 우리가 쾌락 원칙 하지만 사실 그 쾌락 원칙은 우리가 쾌락의 대상을 얻어서가 아니라
환상 속에서 만족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물론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죠. 대상에 달려드는 충동은 그런 식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익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달려드는 충동은 그런 식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으리라는, 그러니까 원래적인 쾌락 원칙의 그런 방식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익히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동의 변증법의 출발점에서 노트를 beautifulness, 다시 말하면 욕구를 욕으로부터, 다시 말해 욕구를 충동적 요청으로부터 구분한다면 이는 정확히 어떤 노트, 욕구의 대상도 충동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욕망의 변증법을 추구할 때 욕구의 대상이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듯이 충동에서도 노트, 욕구라는 것은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래야 충동의 변증법이 계속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입에 음식을 가득 채울 때조차도 입이 만족하는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히 말하듯 입의 쾌감 때문이죠. 입의 쾌감. 음식 때문, 노트 때문이 아니라 입의 쾌감, 환각, 환상 때문이다 이거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분석 경험에서 구강 충동은 다시 식사를 주문할 뿐인 상황에서도 최종점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도 만족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만족의 원칙을 따르는 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다시 입으로 되돌아오며 제가 방금 시체말로 입의 쾌감이라 부른 쾌락 속에서 소진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바입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봅시다. 충동에 있어 대상은 엄밀히 말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대상은 충동과는 전적으로 무관한 것이다. 충동의 변증법에서 대상은 충동과는 전혀 무관하다. 프로이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과 같은 글도 약간은 주의를 기울여 읽어야 합니다. 어떠한 충동도 대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면 충동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컨대 구강 충동에 관한 한 문제의 핵심은 먹을 것, 수유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추억도 아니고 그것의 잔영도 아니고 엄마의 보살핌도 아님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젖가슴이라 일컬어지는 어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환상이죠. 환상으로서의 대상. 그러니까 대상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환상이다 이거죠. 그것은 같은 계열에 속하기에 저 혼자 작용하는 듯이 보이죠. 프로이드가 충동의 문제에서 대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대상의 기능에 관한 한 젖가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젖가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환상이라는 각도에서. 우리는 대상, 제가 개념화한 바와 같은 욕망의 원인으로서의 대상 A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젖가슴에 그것이 충동의 만족 속에서 차지한다고 할 수 있을 어떤 기능을 부여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에 대한 최고의 공식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충동은 그 주위를 맴돈다.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이 말을 적용할 수 있죠. 여기서 뚜는 프랑스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양의적인 의미로 터닝 포인트라는 뜻과 트릭, 속임수라는 뜻으로 이해돼야 합니다. 대상, 그것은 그냥 여행하는 거예요. 그냥 도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터닝. 원환, 회귀. 트릭, 속임수. 다시 말하면 대상은 그냥 주체를 속이는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의 이 핵심은 환상이에요, 환상. 그러니까 대상 주위를 돈다는 건 우리가 환상 주위를 돈다는 것이죠. 충동의 만족, 그것은 결국은 쾌락 원칙을 범하는 것도 아니고 쾌락 원칙에 합당하지만 또한 쾌락 원칙을 벗어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불만족의 만족이다. 불만족의 만족. 이것이 충동의 만족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동은 대상 주위를 돌지만 그것은 결국 환상을 도는 것이다. 환상에 이끌려서 대상 주위를 도는 것이다. 대상 주위를 돌게 만드는 것은 결국 환상이다. 그것이 오늘 개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